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한 상황인데요. 언제쯤 저점을 통과하면서 반등을 할지 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점을 좀 잡아보도록 해야겠죠? 네, 유가가 언제쯤 반등을 좀 할 수 있을지, 단기적일지라도 그 반등이 언제 나올지를 좀 예측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시장 안정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가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반등 여력을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는 찾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각국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대표적인 비오펙 국가인 러시아 그리고 오펙 국가인 사우디의 환율 환산 유가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사우디의 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평가절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가의 하락을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하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루블화는 지금 달러 대비 폭락하면서 실제로 15% 정도의 하락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는 벌어들이는 돈이 현재 유가에서 많이 생산해내게 되면 충분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를 보는 폭이 환율의 변화로 인해서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쪽에서는 뭔가 좀 조절을 하고 싶어도 이쪽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치킨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란과 또 리비아라고 하는 신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의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의 자유도라든지 또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양국이 느끼는, 즉 오펙 국가와 비오펙 국가가 느끼는 현재 유가의 하락에 대한 강도가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유가의 반등을 막는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워낙 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유가의 장기 선물도 가격이 점점 급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올해 이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12월물 그 유가 선물 기준으로는 60달러 이상이었는데요. 현재 이게 전부 5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내년도 유가도 50달러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올라봐야 10달러 내외니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가장 체크 포인트로 삼아봐야 될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언제쯤 없어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하락 추세적인 면에서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국들 또 관련 산업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하락을 좀 진정시켜줄 만한 반등 요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소비 측면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급 쪽은 줄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산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적인 업계 구조조정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건 소비의 증가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갤런당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2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방 수요도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 즉 석유 소비, 가솔린 소비가 얼마나 늘 것인지가 또 중요한 팩트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드라이빙 시즌이 아니더라도 차를 모는 사람들이 더 이제 차를 많이 이용할 가능성, 그다음에 좀 더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솔린 가격이 줄어들었다면 그 가솔린 가격에 인하된 부분을 다른 소비로 연결할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쏟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만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과 또 가격이 떨어진 만큼 다른 소비로 이연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유가의 추가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미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좀 흔들리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과 함께 증시도 덩달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 어제장에서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1180원대까지 올라섰고요. 우리 증시에는 매도세가 더욱더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업종이나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요? 네, 일단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면 코스피의 흐름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순매수 동향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방향이 거의.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구간에서 코스피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양상인데요. 외국인들이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을 매도하고 있고 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도 싸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좀 매도하는 양상을 그동안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에서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는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외국인 매물도 쉽사리 없어지긴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업종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성에 좀 덜 노출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시면 국내 관련주들 중에서 미디어 종목군들과 음식료 종목군들이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는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성에 좀 덜 취약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환율 변동성에 덜 취약한 대표적인 또 업종군이 아마 이제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최근에 물량 자체가 줄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물량 자체 쪽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어디서 나오고 있나를 좀 살펴봤더니 이 중국의 주요 소비재에 지금 로컬 점유율을 보면 화장품, 그다음에 초콜릿, 껌, 샴푸, 기저귀, 바디 샴푸, 뭐 치약 이런 쪽이 여전히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주요 소비재 중에 최근에 뭐 우유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국의 로컬 업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의외로 이런 소프트 상품들 쪽에서 여전히 글로벌 상품들의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이쪽에서 로컬 업체들이 앞으로는 조금씩 늘긴 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조차도 P&G나 아니면 유니레버나 한국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이런 쪽의 업종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저작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 패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 놓인 가장 큰 위험, 환율 위험, 원자재 위험 이런 것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업종들이 현재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은 아마도 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보다는 강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업종 접근에서 또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에 덜 받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 미디어나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독에서는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도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희망을 내비쳤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밸류에이션 자체는 여전히 뭐 이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을 위시로 해서 성장하는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있다는 것과 신규 시장에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된 그림은 러시아 화장품 시장인데요. 러시아도 화장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 시장이 우리가 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춘추전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면서 쭉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록터앤갬블이라든지 로레알이라든지 유니레버, 그다음에 에이본, 뭐 henkel 같은 이런 다국적 업체들이 굉장히 시장을 세분화해 들어가면서 점유율이 그렇게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업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순위는 이렇고요. 한국은 한 1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단한 건 대부분의 지금 러시아의 유통 채널은 모두 오프라인 채널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화장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소매점이 유통의 중심이고요. 실제로 온라인 유통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온라인 유통과 그의 여러 가지 기타를 합쳐서 17% 정도의 유통 채널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17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온라인 쪽에서는 K뷰티라고 해서 한국 제품들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이제 매장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제 브랜드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러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신규 시장 개척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지게 된다면 현재 다소 비싸 보이는 화장품 종목군들의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블랙록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최근 뭐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재료 쪽에 뭐 한국콜마나 아니면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미샤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에이블 CNC 이런 쪽도 지금 러시아에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얼마나 잘 나타날 수 있는지, 특히 중저가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면이고 한국 업체들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반전이 실적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도 수출 개념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각을 좀 옮겨서 코스닥 전체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양시장 모두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코스닥에서의 조정폭이 다소 큰 양상이죠. 어제 2% 이상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연말에 코스닥이 좀 더 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좀 더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 원인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대형주가 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납해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폐장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양쪽을 보면 연말 연초를 보면 항상 연말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그다음에 연초는 코스닥이 강한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성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배당 관련 수요 이런 것들이 연말에 존재하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유효한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연초에는 정책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여왔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 납해일을 기준으로 즉 폐장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대로 이쪽 영역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월등하게 상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계절성 자체가 일단은 연말에는 조금 불리하다라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올해 이 양도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에 이 양도세 이슈가 존재하고 있어서 실제로 조금 코스닥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그런 이제 매도가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 납해일, 그러니까 폐장일 이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뭐 전반적으로 반등하긴 하겠지만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팔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 특히 어저께 하락을 주도했던 뭐 기관들의 매도 심리가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코스닥 시장은 일단 연말까지는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 근데 이제 뭐 악재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든지 그러면 더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시장의 차이는 분명히 좀 인지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사야 될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뭐가 있느냐. 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OLED 장비처럼 중국에 지금 수주가 늘고 있는 그런 쪽은 여전히 좀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즐기면서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컨텐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원 관련주, 그다음에 CJM, 뭐 CJ, CGV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중국에서의 저작권 개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우리에게는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조정이 나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저는 여전히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인터넷 은행 관련주들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좀 카카오뱅크 쪽보다는 K뱅크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시장보다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OLED 그리고 컨텐츠나 미디어 관련주들 꾸준하게 언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영역에 넣어 보시고요.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좀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하겠습니다.